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항공유 시장의 핵심이 됐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강점이 지금은 가장 위험한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공유가 필요하면 호르무즈에 가서 알아서 구해라. 그런데 정작 항공유를 구하려면 호르무즈가 아니라 한국을 봐야 합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71%가 한국산이기 때문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항공유 수출 1위라는 사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선 지금 닥친 상황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기준 국제 등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3월 4일, 이 가격이 갑자기 231달러로 뛰었습니다. 하루 만에 배럴당 100달러 넘게 오른 셈입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면 무려 77.7% 폭등입니다. 같은 날 휘발유는 9%, 경유는 15% 정도 올랐는데 등유만 유독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다른 기름은 비교적 조용한데 등유만 77%나 튄 겁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도 하루 100달러 상승은 국제 석유시장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조차 평생 처음 보는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등유 가격에 이렇게 주목해야 할까요? 사실 등유와 비행기에 들어가는 항공유는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 항공유 가격도 함께 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항공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79달러에서 192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브렌트유 원유 가격은 110달러 수준입니다. 원유를 정제해 만든 항공유가 원재료보다 70달러에서 80달러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은 전 세계 항공사들입니다. 항공사들은 보통 올해 초 예산을 짤 때 항공유 가격을 배럴당 88달러 정도로 잡고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유가 변동에 대비해 해지도 걸어두고 항공권 가격도 그 기준에 맞춰 정해둡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가격이 216달러를 훌쩍 넘고 있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88달러를 기준으로 준비를 끝냈는데 연료비가 2배 반이나 올라버린 겁니다. 실제로 델타항공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유료비에서만 4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 원이 넘는 돈이 추가 연료비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왜 한국 이야기가 중요한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기준 하루 25만 1000배럴의 항공유를 수출하는 세계 최대 항공유 수출국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9%에 달합니다. 전 세계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 3분의 1 가까이가 한국에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IEA 기준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71%를 한국이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의 수입 항공유 10통 가운데 7통이 한국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 서부인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하와이 같은 지역은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곳을 패드파이브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하나의 에너지 섬과 비슷합니다. 미국 동부의 텍사스 같은 지역에서 석유 제품을 생산해도 서부까지 보낼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시절부터 석유 공급을 5구역으로 나눠 각자 수급하는 체제를 유지해왔는데 그중 5번째 지역은 다른 지역과 석유 제품을 주고받는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결국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형 공항 입장에서는 미국 내부에서 기름을 가져오는 것보다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들여오는 편이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서부가 수입하는 항공유의 85%가 한국산입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는 상황이 더 악화되면 미국 비행기가 아예 못 뜨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과장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20년에 만든 존스법을 60일 동안 일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에서 물건을 옮길 때 미국에서 만든 배를 미국인이 운항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미국이 100년 넘게 지켜온 이 법을 잠시나마 풀었다는 건 그만큼 서부 연료 상황이 다급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을 풀어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선박이 100척뿐이라 물류 병목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다른 형태의 비상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기존 6단계에서 18단계로 치솟으면서 인천 뉴욕 편도 할증료만 30만 3천 원이 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사정은 비슷해 편도 유류 할증료가 이미 25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5월 유류 할증료가
사상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33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주 노선 편도 유류 할증료만 55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그것도 항공권 가격을 제외한 순수 기름값 할증료만 따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돈을 더 내는 수준이 아니라 연료가 없어 비행기 자체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천 편의 항공 스케줄이 연료 부족으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5월 초까지 100편 운항을 중단했고 사스 항공도 4월 한 달에만 0편을 취소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괌, 세부, 클라크 같은 인기 노선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업계 특유의 유통 구조도 영향을 줍니다. 비행기는 보통 목적지까지 갈 연료에 비상 회항용 예비 연료를 더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도착하면 다시 연료를 채워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항공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한 뒤 돌아올 연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베트남 정부는 주요 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선 항공사들에 공문을 보내 도착할 때 돌아갈 연료까지 넉넉히 실어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에 연료를 많이 실으면 기체가 무거워져 오히려 연료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비용이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차라리 운항을 줄이는 편이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호주는 항공유 재고가 23일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를 받았고 한국에서 가던 유조선 6척도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뉴질랜드는 27일치 정도가 남았고 베트남 당국도 4월 이후 항공유 부족에 대비하라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베트남이 특히 취약한 이유는 평소 항공유 소비량의 7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태국에서 들여왔는데 중국은 전쟁이 시작되자 수출을 막았고 태국도 자국 수요를 이유로 공급을 끊었습니다. 결국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며 수출이 끊기지 않기만을 바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안전한 처지가 아닙니다.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재고가 빠르면 3월 말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축유의 246만 배럴을 풀기로 했지만 이는 국내 정유사가 1년 동안 쓰는 양의 9일치에 불과합니다. 정유사들은 중동산 원유 대신 미국산 원유를 웃돈까지 주며 들여오고 있지만 문제는 한국 정유 설비가 중동산 원유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산 원유를 투입하면 가동률이 7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공장을 돌려도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 항공유 시장의 핵심이 됐을까요? 핵심은 고도화 설비입니다. 중동산 원유는 무겁고 불순물이 많은 중진류입니다. 가격은 싸지만 그대로는 비행기나 자동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기름에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가벼운 제품을 뽑아내려면 복잡한 고도화 설비가 필요합니다. 값싼 원석을 세공해 비싼 보석으로 바꾸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1990년대부터 이 설비에 수조 원을 투자했고 그 결과 값싼 중동산 기름을 고부가 가치 항공유로 바꾸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지리적 이점도 더해졌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대형 정유단지는 중동에서 아시아를 거쳐 미국 서부로 향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원유를 들여오기도 좋고 정제한 제품을 미국이나 호주로 보내기에도 유리한 위치입니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이 거대한 설비를 다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하게 됐고 특히 항공유는 생산량의 60% 정도가 해외로 나갑니다. 그 결과 2022년 한국의 항공유 수출액은 14조 27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해 수출한 휴대폰 전체 금액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정제 설비 능력만 놓고 보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권이며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땅에서 원유가 나지 않아도 사실상 준산유국처럼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유는 다른 석유 제품보다 위기에 더 취약합니다. 항공유는 등유를 베이스로 하되 부식을 막고 영하 50도에서도 얼지 않게 하는 특수 첨가제를 넣어 만듭니다. 품질 기준이 일반 휘발유보다 훨씬 까다로워 아무 저장 시설에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전용 저장 탱크가 필요하고 장기 보관하면 품질이 변하기 때문에 오래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보다 비축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공급망에 작은 차질만 생겨도 가격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완성된 구조 뒤에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고도화 설비가 오직 중동산 중진류에 최적화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산 원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설비에
성질이 다른 미국산 경진류를 넣으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70%로 내려간다는 건 결국 전 세계에 보낼 항공유 생산량이 30%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정유사별로 보면 SOIL은 94%, GSC-ALTX는 70%, SK와 현대오일뱅크도 절반 이상을 그 해협에 의존합니다. 만약 호르무즈가 막히면 원유가 들어오지 못하고 기름을 만들 수 없고 결국 전 세계 비행기가 멈추는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국내 기름값을 잡으려고 수출을 막으면 당장은 국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만 해외 고객을 인도나 싱가포르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한번 떠난 고객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수출을 계속 내보내자니 정작 국내 항공기들이 기름 부족으로 운항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프타는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고 다른 석유 제품에도 수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산 제품에 의존하던 미국 서부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의 가장 큰 강점이 한순간에 가장 아픈 약점으로 뒤집힌 구조적 역전입니다. 값싼 중동산 원유를 들여와 비싼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최대 무기였는데 그 통로가 막히자 무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제마진은 배럴당 30달러로 초호황입니다. 보통 10달러만 넘어도 수익성이 좋다고 보는데 30달러면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원료가 없어 공장을 충분히 돌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유류 최고 가격제까지 적용하면 비싼 원료를 사와서 정해진 가격에 팔아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수익 기회가 있어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고 가격제에는 또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비싸게 기름을 들여와 국내에서 손해보고 팔아야 한다면 누가 수입에 나서겠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공급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사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도 항공유를 하루 90만 배럴 넘게 생산합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산에 의존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유사들이 최근 몇 년간 환경 규제와 수익성 문제로 설비를 줄여왔다는 점입니다. 친환경 전환 압박 속에서 노후 설비를 폐쇄하면서 정제 능력이 약해졌고 특히 서부는 동부와 연결된 파이프라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건너 한국산 항공유의 기대는 구조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란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배 한 척당 30억 원이라는 큰 비용입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부담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전후 재건 자금이 필요하고 호르무즈라는 지리적 위치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이 통행료가 실제로 굳어진다면 한국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나프타 문제도 중요합니다. 나프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기초 원료인데 가격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프타 생산도 줄고 결국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도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가동률이 65%까지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사우디 원유를 홍해로 우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홍해까지 막히면 에너지 공급망은 사실상 이중봉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쌉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7년부터는 전 세계 항공기들이 지속가능 항공유를 일정 비율 섞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유사들이 당장 눈앞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느라 미래 투자를 충분히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유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전반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미군을 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총성은 멈출 수 있지만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쥔 채 통행료를 본격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항공유 가격은 예전처럼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956년 수에즈 운하 사태 때도 이집트의 통행료 구조 변화가 결국 새로운 질서로 굳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 이란이 합의해 해협이 다시 안정적으로 열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일본은 중동 의존도 75%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 에너지 효율 기술에 집중하면서 세계적인 에너지 절약 국가로 전환했습니다. 한국도 이번 일을 계기로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SAF 투자를 앞당기는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막히는 경우입니다. 우회로까지 사라지면 한국 정유 공장은 절반도 가동하지 못하게 되고 전 세계 항공 시스템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가스 중단으로 독일이 겪은 충격보다 더 큰 타격이 한국 경제에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넷째는 이 위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서부가 한국산 항공유에 85% 의존한다는 건 반대로 한국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항공유 공급을 유지하는 대신 미국산 원유의 우선 공급이나 핵심 기술 협력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분석에 대해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미국도 하루 90만 배럴 넘는 항공유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100년 넘게 유지한 존스법까지 유예했다는 점은 서부 공항들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6월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위기로 보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상 가동이 아니라 비중동 원유를 투입해 효율이 떨어진 상태로라도 버틴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생산 효율이 30% 낮아진 상태로 몇 달을 버티면 누적된 공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곧 끝낼 것이니 일시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해협 통제권이 이란 손에 남아있다면 가격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저렴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싼 가격대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변화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도나 싱가포르가 한국을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수출 여력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들 역시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이 막히면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완전한 대체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분명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정유 기술로 기적을 만들었지만 그 기적은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지나치게 크게 기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나느냐 아니냐와 별개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비행기 티켓에 찍힌 작은 유류 할증료 숫자 하나가 사실은 세계 정치와 경제, 공급망, 산업 구조 전체와 연결돼 있다는 점이 지금 이 상황의 본질입니다.